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아 돌며 안개를 끌어올리던 늦가을 밤. 서울에서 온 간호사 민지원은 지리산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었다. 두꺼운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손전등을 비추며 겁에 질려 주변을 살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산속 오지마을에 의료봉사를 하러 간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그녀가 타고 온 차량은 계곡에 추락했고 운전사는 구조대를 부르러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갑자기 들려온 개 짖는 소리에 지원은 흠칫 놀랐다.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진도견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크고 하얀 몸에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그 개는 적대적이라기보다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원이 천천히 한 발짝 물러서자 진도견은 짖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려 산길을 가리키는 듯했다. 너 혹시 나에게 길을 알려주려는 거니? 지원은 중얼거렸다. 놀랍게도 진도견은 몇 걸음 앞서 걷다가 뒤돌아보며 그녀가 따라오기를 기다렸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지원은 조심스럽게 개를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등불이 안개 속에서 깜빡이는 게 보였고 지원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은 예상과 달랐다. 현대적인 가옥은 단 하나도 없었고 모두 예전 방식 그대로의 조가집과 돌담이 이어져 있었다. 전기는 있는 듯 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복이나 오래된 작업복 차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원을 보자 놀란 듯 수근거렸고 그중 위험 있게 생긴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어서 오시오, 낯선 분.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하오. 나는 이 마을의 이장 김도연이라 하오. 김도연은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지원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받았다. 이 마을은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고 있어. 우리는 지리산의 영혼이 보호하는 사람들이라 믿고 있지요. 오랜 세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소.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휴대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없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소. 바깥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이 이곳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여겼지. 그날 밤 지원은 도연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진도견이 문 앞에서 그녀를 지키듯 누워 있었다. 저 개의 이름은 뭐예요? 지원이 물었다. 백호라고 하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지. 백호가 당신을 이끌어왔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마을을 둘러보았다. 약 5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놀랍게도 자급자족하는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논과 밭을 가꾸고 가축을 키우며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마을 공동교육장에서 배움을 이어갔다. 지원이 간호사임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다. 마을에서 의료 지식을 가진 사람은 70대의 할머니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전통 약초 지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 도연이 물었다. 산에서 내려갈 길은 폭우로 모두 막혀버렸소. 적어도 봄이 오기 전까지는 복구되지 않을 거요. 그동안 우리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떻겠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원은 자신의 의료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그녀는 가져온 의약품으로 응급처치소를 차렸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현대적인 의료 장비 없이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진료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미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백호가 항상 그녀 곁에 있어 위안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지원은 이 마을이 단순히 고립된 공동체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연 이장은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끌고자 했지만 그의 조카 강민석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강민석은 한때 바깥 세상에서 살다가 10년 전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전통을 고수하는 도연의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민석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속삭였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자원은 점점 부족해졌다. 식량 저장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추위로 인해 병자가 늘어났다. 도연은 언제나처럼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것을 주장했지만 민석은 달랐다. 강한 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해. 그래야 우리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어. 점차 마을은 두 파로 나뉘어갔다. 도연을 따르는 전통주의자들과 민석을 따르는 개혁파. 지원은 그 가운데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의료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은 민석파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밤 백호가 갑자기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식량 창고가 불타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민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보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래 구시대적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했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 본능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연은 평화를 호소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며칠 후 도연은 갑자기 쓰러졌다. 지원은 즉시 그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 장시간의 스트레스와 나이로 인한 심장 발작으로 보였다. 민지원, 도연은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바깥에서 왔지만 이 마을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백호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민석, 그는 우리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오. 마을을 지켜주시오. 그날 밤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을 전체가 애도에 빠졌지만 민석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이 새로운 이장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제부터 마을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민석의 첫 번째 조치는 마을의 자원 분배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식이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지원은 이런 변화에 반대했고 백호 역시 민석에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석은 지원을 가까이 두려고 했다. 그녀의 의료 지식이 마을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해. 우리가 함께하면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지원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특정 사람만 돕지 않아요. 민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나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그날 이후로 지원은 감시를 받기 시작했다. 민석의 측근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보고했다. 백호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지원은 마을의 노인들과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연의 뜻을 이어받아 전통적인 방식을 지키고자 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민석의 변화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할 뿐이요. 그러나 저항의 움직임은 쉽지 않았다. 민석은 이미 마을의 젊은이들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위해 감시자 역할을 했다. 봄이 가까워오면서 민석의 계획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마을 외부와 접촉하기 위한 무전기를 만들려 했고 산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어 돈을 벌고 그 권력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곳을 세상에 알려야 해. 사람들은 돈을 내고 우리의 전통을 구경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 지원은 이런 계획이 마을의 순수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의 탐욕과 부패를 불러올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백호와 함께 밤마다 산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봄이 오기 전에 도움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원은 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다. 백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것은 등산객의 캠프장이었다. 지원은 오랜만에 바깥 세상 사람을 만나는 기쁨에 눈물이 났다. 도와주세요. 저는 이 마을에 7개월째 갇혀 있어요. 지원이 급하게 말했다. 등산객 정세훈은 놀란 얼굴로 지원을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여기 마을이 있다고요? 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빠르게 설명했다. 세훈은 국립공원 레인저였고 새로운 등산로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그는 지원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지만 그녀의 진실된 눈빛과 함께 있는 백호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내일 아침에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할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말 고립된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가 간섭할 권리가 있을까요? 지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민석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마을을 장악하면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최소한 외부의 도움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죠. 이튿날 지원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민석은 이미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렸다. 어디 갔었지? 누구를 만났어?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환자들을 위한 약초를 찾고 있었어요. 민석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백호를 노려보았다. 저게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군. 이제부터 묶어둬야겠어. 지원은 분노했지만 참아야 했다. 세훈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다. 그날 밤 마을은 폭풍우에 휩싸였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민석의 수하들이 지원의 오두막을 습격했다. 그들은 지원을 민석에게 데려갔다. 외부인과 접촉했지? 우리 마을을 배신했어. 민석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당신이 마을을 배신하고 있어요. 도연 이장님의 죽음도 의심스러워요. 당신이 뭔가 했던 거 아닌가요? 민석의 얼굴이 참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런 말을 퍼뜨리면 넌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바로 그때 백호가 나타나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민석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을 틈타 지원은 도망쳐 나왔다. 폭풍우 속에서 지원은 백호를 따라 산길을 달렸다. 뒤에서는 민석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다. 백호는 그녀를 세훈의 캠프장으로 데려갔고 다행히 세훈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도움이 필요해요. 민석이 위험해졌어요.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세훈은 즉시 무전을 켰다. 여기는 국립공원 레인저 정세훈. 긴급 상황 발생. 지리산 북동쪽 사면에 고립된 마을 발견.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 즉시 지원 요청. 그들은 밤새 캠프장에 숨어 있었다. 백호는 경계를 서며 때때로 짖어 추적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가 왔어요? 세훈이 기뻐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복잡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민석 같은 사람의 행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해요. 구조대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흩어졌다. 민석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많은 주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도연의 죽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고 민석의 독재적 방식에 지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이 민석을 체포하는 동안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도연의 오랜 친구인 박상철이 선택되었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세계와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했다. 지원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삶은 서울에 있었고 7개월간의 고립된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그녀에게 손수 만든 선물을 주었다. 다시 올 거예요. 약속할게요. 지원이 말했다. 백호도 거기 있었다. 그는 슬픈 듯 지원을 바라보았다. 백호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이 마을을 지키는 너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백호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그의 목을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다. 헬리콥터가 떠오르며 지원은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7개월 전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발견한 이 신비로운 장소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다. 지리산의 비밀마을, 고립된 세계에서의 7개월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통과 현대의 충돌,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1년 후 지원은 약속대로 마을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자원봉사 의료팀과 함께였다.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작은 진료소가 세워졌고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소중히 지키고 있었다. 백호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왔다. 그의 충성심과 지혜는 변함없었다. 박상철 이자는 그녀를 환영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소.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오히려 이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현대사회의 밥붕아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때로는 길을 잃는 것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작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 자리한 그 작은 마을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세상과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백호는 여전히 그 마을의 길목을 지키며 가끔씩 찾아오는 지원을 반갑게 맞이한다. 함께 걸었던 그 험난한 7개월의 기억을 간직한 채.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지원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매년 지리산 마을을 포함한 여러 우지 마을에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민석은 수년간의 교도소 생활 후 출소했지만 더 이상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백호는 15년이라는 긴 생애를 마치고 마을의 작은 언덕에 묻혔다. 지원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동안 울었다. 그녀에게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을에는 백호의 새끼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길 잃은 여행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마치 백호가 그랬던 것처럼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백호의 영혼이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마을은 이제 지리산 전통 생활 보존 마을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고 제한된 방문객들에게만 개방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의학과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박상철 이장의 현명한 리더십 아래 마을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었다. 지원은 매년 봄이 되면 그 마을을 찾았다. 그녀에게 그곳은 단순한 봉사장소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운 제2의 고향과도 같았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지원 이모라고 부르며 반겼고 노인들은 그녀를 마을의 명예주민으로 생각했다. 어느 해 봄 지원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모, 이거 선물이에요. 소녀는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넸다. 그것은 백호를 닮은 작은 조각상이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백호 할아버지가 이모를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지원은 그 조각상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소녀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지원은 백호가 묻힌 언덕을 찾았다. 달빛이 부드럽게 비치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앉아 백호에게 이야기했다. 백호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그때는 내가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는지 몰라. 하지만 네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 넌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주었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바람이 살랑거리며 언덕 위에 풀을 흔들었다. 그 순간 지원은 백호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느꼈다. 마치 그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을은 이제 안전해.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내 영원한 친구. 지원은 백호의 무덤 앞에 나무 조각상을 놓았다. 그것은 소녀가 준 선물이었지만 지원은 그것이 백호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돌아가는 길에 지원은 문득 하얀 형체가 숲 사이로 스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큰 진진덕이 모습이었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비었지만 다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다음 봄에 또 올게 백호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로 돌아갔다. 내일은 의료봉사를 시작하는 날이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로도 지원은 매년 봄마다 지리산 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백호의 무덤을 찾아 그 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서울에서 겪은 일들,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배운 교훈들. 세월이 흘러 지원의 머리카락에 하얀 실이 들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7개월의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백호는 언제나 그녀 곁에서 충실하게 지켜주던 모습 그대로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내려간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마을을 구한 하얀 수호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서울에서 온 용감한 여의사가 함께 등장한다. 지리산의 봄은 언제나 아름답다. 눈 녹은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들꽃이 피어난다. 그 봄의 풍경 속에서 지원과 백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살아 숨쉰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지리산의 바람결 속에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달빛이 밝은 밤에는 하얀 진도견이 마을 언덕 위를 조용히 거닐며 마을을 지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그것이 백호의 영혼인지 아니면 그의 자손 중 하나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 그들은 알고 있다. 백호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길 잃은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지리산 깊은 곳에 숨겨진 마을의 이야기다. 도전과 갈등, 그리고 화합과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여자와 진도견이 함께 만들어낸 우정과 신뢰의 이야기. 어쩌면 당신도 언젠가 지리산에서 길을 잃는다면 하얀 진도견이 나타나 당신을 그 비밀스러운 마을로 인도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현대 세계와는 다른 오래된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백호의 이야기를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지원, 그 용감한 여의사의 이야기도. 초음파 검사는 정상이었다. 모든 의학적 지표가 이상 없음을 가리켰다. 하지만 박지수가 첫 아이를 출산한 그 순간 분만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왜 울지 않죠? 최현우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 대신 병원 내 모든 전등이 깜빡였고 의료기들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눈동자. 갓 태어난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마치 오래된 지혜를 품고 있는 듯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다. 강민석과 박지수 부부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강민석은 IT 회사의 개발자였고 지수는 소규모 갤러리에서 일하는 큐레이터였다. 결혼 3년차, 그들의 소박한 행복에 임신이라는 큰 기쁨이 더해졌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태어나줬으면 좋겠어. 지수는 매일 밤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임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항상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라고 안심시켰다. 초음파 화면 속 아기는 작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임신 7개월 무렵부터 지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검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 자신을 응시하는 꿈, 텅 빈 눈을 가진 아이가 속삭이는 꿈,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지수가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임신 후기엔 그럴 수 있대. 곧 출산이니까 긴장되는 거야.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민석 역시 느꼈다. 밤중에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 TV가 혼자 켜지는 일, 그리고 가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일들은 더 빈번해졌다. 지수의 배 위로 손모양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 한밤중에 갑자기 온 방이 차가워지는 현상,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오늘은 초음파 검사 결과가 아주 좋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검진을 마친 김태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나요? 지수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네, 걱정 마세요. 다만 김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아기의 심장박동이 조금 불규칙한데 이는 가끔 있는 일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수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 검은 눈동자의 아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이가 입을 열지 않고도 그녀의 마음속에 직접 말을 걸어왔다. 나 곧 갈게. 출산이 시작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진통에 깨어났고 민석은 서둘러 그녀를 서울 세종병원으로 데려갔다. 조금 잃은 것 같지만 괜찮아. 이제 아기를 만날 수 있어.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분만실에서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동안 지수는 고통스러운 진통을 견디며 호흡을 조절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아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최연우 의사에게 알렸다. 관찰을 계속하세요.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드디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분만실 내 모든 전등이 깜빡이더니 잠시 정전이 되었다. 비상 전원이 들어오자 모두가 숨죽인 채 신생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왜 울지 않죠? 최 의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의사가 탯줄을 자르려 했으나 의료용 가위가 이상하게 부러져 버렸다. 다른 도구를 가져와 겨우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살펴보았다. 아이의 피부는 창백했고 체온은 일반 신생아보다 낮았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눈동자였다. 깊고 어두운 마치 우주의 심연을 담은 듯한 눈동자가 의료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신생아실로 즉시 이동시켜주세요.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 의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지시했다. 아이가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지수는 회복실로 이동했다. 민석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의사에게 상황을 물었다. 아이가 무사한가요? 왜 울지 않는 거죠? 현재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생체 반응이 특이해서 조금 더 관찰해야 합니다. 최 의사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이튿날 지수와 민석은 아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간호사들은 의사 선생님이 곧 회진 오실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했고 의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인 최현우 교수가 방문했다. 그는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아기가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만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정밀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민석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 교수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복실을 나갔다. 그날 오후 지수는 한 간호사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아기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 절대 밖으로 소문내지 말라는 병원 측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고 이 병원에서 뭔가를 숨기는 것 같습니다. 쪽지를 읽은 지수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림을 느꼈다. 밤이 되자 지수는 몰래 회복실을 빠져나와 신생아실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이 깜빡일 때마다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뜻밖에도 한 간호사가 그녀를 신생아실로 안내했다. 조심하세요. 인큐베이터 속의 아이를 보자 지수는 모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가슴이 떨렸다. 아이의 피부는 창백했고 여전히 울지 않았다. 우리 아기. 지수가 낮게 중얼거리자 아이가 눈을 떴다. 그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고 동시에 얼어붙을 듯한 차가움도 느껴졌다. 그러나 지수는 순간적으로 또 다른 감정을 발견했다. 마치 자신을 인지한다는 듯한 그리고 어딘가 서늘한 호기심이 묻어나는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곧 들어와 말했다.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복실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불안으로 어지러웠다. 회복실 생활이 며칠 더 이어지면서 병원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곳곳에 수상쩍은 흔적이 감지되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기괴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다. 신생아실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비정상적인 전기 장애가 생긴다 같은 이야기였다. 의사들은 아이에 대한 정보를 극도로 통제했고 일부 의료진들은 공포에 질려 병원을 떠나기까지 했다. 퇴원을 앞둔 시점에서 지수는 더욱 괴로워졌다. 아이가 왜 계속 특이한 상태를 보이는지
왜 병원 측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지수는 우연히 한 간호사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기계의 오류가 아니에요. 조용히 해. 이러다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 이후로도 밤마다 신생아실에선 장비 이상이 발생했다. 어떤 날은 인큐베이터 온도가 갑자기 급락했고, 다른 날은 모니터 화면이 심하게 깜빡이며 이상한 노이즈가 흘렀다. 결정적으로 한 간호사가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머릿속에 직접 말을 거는 느낌이 들었다며 오열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졌다. 병원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했고 지수와 민석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극히 제한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지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직도 아이가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해외 논문을 참고해야 하는 특별한 사례라고 설명하고 별다른 진전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최현우 교수였다. 오늘 밤 어쩌면 중요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늦은 밤 지수와 민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로비는 거의 불이 꺼져 있었고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최 교수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주변을 확인하듯 문을 잠그고 조용히 말했다. 본래라면 말씀드릴 수 없는 기밀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아기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건 특수 촬영 장비로 찍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상한 형광 패턴이 나타납니다. 보통 태아는 이렇게 분명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건 출산 직후 아이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자료입니다. 일정한 온도 분포가 아니라 특정 부위가 유난히 차고 특정 부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치 에너지가 내부에서 임의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최 교수는 소리를 낮춰 말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토스는 결과 이런 사례는 국내외에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일반 인간과 다른 배열이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 DN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정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 교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병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서류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지수가 주워보니 비인간 임상 연구 결과 기밀 문건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지수의 시선이 그 문구에 머무르자 교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 서류를 재빨리 회수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지수와 민석은 머리가 복잡해진 채로 병원을 나섰다. 다음날 새벽, 갑작스러운 꿈에 시달리던 지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녀는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수와 민석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송주 간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 간호사는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의료진 중 몇 명은 아기를 귀중한 연구 대상처럼 여기고 있고 또 몇 명은 이 병원 자체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자료가 관리부 쪽으로 먼저 보고되고 이후엔 접근이 엄격히 제한돼요. 그러니 병원장 측에서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며칠 후 지수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예전 동료인 윤소희가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약혼자가 병원 관련 자료를 우연히 접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소희의 약혼자인 정우진을 만난 지수와 민석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제 분야는 생명공학 쪽인데 얼마 전 의료 관련 문서를 분석하는 업무를 임시로 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코드명으로 된 연구자료가 눈에 띄었죠. 유전자 교란 가능성 같은 단어가 적혀 있더군요. 출처가 바로 이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우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최근 다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신들의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유전자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간호사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전해주었다. 병원 13층에 오래된 자료 보관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옛날 연구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다만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 직원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수와 민석은 결심했다. 자료 보관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한 것이다. 계획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밤늦은 시각 이 간호사가 교대 근무하는 타이밍을 노려 지수와 민석 그리고 우진까지 세 사람이 병원으로 숨어들었다. 드디어 13층 자료 보관실에 도착했을 때 이 간호사는 보안 장치가 별로 없긴 하지만 내부에 CCTV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일렀다. 우진이 해킹 장비를 이용해 전자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그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오래된 서류와 상자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문서를 뒤졌다. 지수가 발견한 한 문서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프로젝트 바다의 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첫 장에는 수십 년 전으로 추정되는 날짜와 함께 모호한 상형 문자와 유전자 그래프가 혼합된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특이적 태아에 발견된 고대 문양에 대한 연구라는 부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문서를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보통 태아에게는 없는 의문의 형질이 일부 사례에서 관찰됨.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를 통해 미지의 존재와 연관된 힘의 가능성이 제기됨. 문서 중간에는 위험 등급 최고라는 경고문과 함께 실험 대상의 상태가 돌연 급변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 심장 박동 불규칙, 체온 급등과 급강하, 원인 불명의 에너지 방출 등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우진이 새로 발견한 폴더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폴더 안에는 지수의 아이에 대한 검사 기록과 유전자 분석표, 그리고 보호관리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아기 사진이 있었다. 이걸 보세요. 아이의 피부에 찍힌 UV 형광 사진이에요. UV 라이트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아기의 몸 곳곳에 복잡한 문양이 나타나 있었다. 이 간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특이 형질을 포착하자 기밀로 돌린 거죠. 그때 비상등이 깜빡이며 불이 들어왔다. 누군가 전원을 작동시켰어요? 우진이 말하자 네 사람 모두 급히 문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그들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복도 끝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네 사람을 향해 다가왔고 그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기가 진동한 듯한 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마침내 그 인물은 그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곧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날 오후 지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현우 교수로부터 온 전화였다. 병원장과 이사회 기밀 대화에서 아기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의료 절차가 아닌 비밀 연구기관 같은 데로요. 그럼 우리 아이가 실험체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민석이 분노했다. 최 교수는 부모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지수와 민석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아이를 병원에서 빼내기로 결심했다. 탈출 작전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짜였다. 우진이 병원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이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빼내 준비한 다음 지수와 민석이 아래층 응급실 쪽에서 기다리며 그 틈에 아이를 받아 몰래 빠져나오는 계획이었다. 작전 전날 밤 지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의식이 흐릿해질 때면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부드러우면서도 기괴한 울림이 지수의 가슴을 뛰게 했다. 드디어 작전의 밤이 되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병원 건물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자정 무렵 이 간호사는 신생아실 순회를 하며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근처로 다가갔다. 주변에는 몇 명의 간호사와 인턴 의사가 있었지만 모두 지침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갑자기 복도 쪽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우진이 계획대로 병원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이었다. 경보! 무슨 일이지? 근무 중이던 사람들은 놀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 간호사는 그 틈에 재빨리 인큐베이터를 열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한 안색과 조용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이 간호사를 응시했다. 순간 간호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너를 위해서야. 조금만 참아줘. 그녀는 준비해온 포대기에 아이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인큐베이터 주변의 모니터가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이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기척을 보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복도의 경보와 함께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는 사이 이 간호사는 계단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2층 계단에서 보안팀 직원 2명과 마주친 것이다. 이 시간에 여긴 왜? 그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 간호사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긴급 호출이라고 들었어요.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급히 데려가는 중인데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아이가 내는 이상한 기운 때문인지 보안팀 직원들의 의심이 깊어 보였다. 그때 마침 복도 반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기 장비가 고장났어요. 빨리 와봐 주세요. 보안팀 직원들은 갈등하다가 결국 그쪽을 확인하러 갔다. 안도의 숨을 내쉰 이 간호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향했다. 지하 1층과 연결된 복도에서 지수와 민석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 아기.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조심스레 포대기를 받았다. 빨리 나가요. 이 간호사가 재촉했다. 그때 또다시 전 구역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사실이 발각된 모양이었다. 차량 출입구 쪽으로 가까워질 때 우진이 차를 세워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타요. 부부와 이 간호사가 차에 올라탔고 곧장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병원 경비들이 뒤늦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자동차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창 너머로 병원 건물의 불빛이 아득히 멀어져 갔다. 병원을 무사히 빠져나온 일행은 우진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외곽의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다. 지수는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뒤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풀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듯 깨어나지 않는 듯한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울지 않는 걸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야 할 텐데. 지수는 아이의 손등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따스한 체온이 느껴져서 그나마 안도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다. 아이가 이 특별한 상태로 인해 의료적인 처치를 계속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벗어난 지금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다. 병원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어쩌지? 민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진은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아직은 아이가 위급해 보이지 않아요. 체온, 호흡, 맥박 다 정상 범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아는 의사 한 분께 비공식적으로 진료를 부탁해 볼게요. 그런데 잠시 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을 살짝 움직이는 듯하더니 작은 소리를 냈다. 정확히 울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지수의 심장이 두근대며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곧이어 아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확실히 이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드디어 자기가 밖에 나왔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이 간호사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는 모두가 긴장 속에 시간을 보냈다. 유리창 밖에서는 이 간호사와 우진이 번갈아가며 주변을 감시했다. 병원 보안이나 경찰이 그들을 쫓아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무렵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무언가 이상한 기운에 놀라 깨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민석은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누운 요람 주변으로 희미한 빛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유리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인가 싶었지만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빗무리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광경은 길어야 몇 초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지수는 놀라서 다가가 보았으나 아이는 여전히 잠든 듯 고요했다.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녀는 손바닥에 땀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소개해준 백지연 박사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녀는 비주류 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였고 특히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특이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 백 박사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이를 살폈다. 간단한 검진과 맥박, 체온 확인을 거친 뒤 휴대용 초음파 장비로 내부 상태를 대략 점검했다. 굉장히 특이해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특정 부위만 온도가 살짝 높아지는 현상이 포착됩니다. 혈액순환 패턴도 일반적인 신생아와 다릅니다. 백 박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의학적 기준으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분명 정상 범위는 아니에요. 라고 결론지었다.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살짝 놓였다. 적어도 당장 아이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태로운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아이의 상태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근원적인 특성과 연관된 듯합니다. 유전자 서열이 특이하다면 그 정체가 뭔지를 해석해야 해요. 백 박사는 혈액 샘플을 조금 채취한 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보살팀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몸 상태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무리하게 병원에 가는 것보단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보살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라며 부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날 오후 우진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다. 병원 쪽이 우리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낸 것 같아요.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답니다. 급히 자리를 수습한 일행은 다른 은신처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백 박사 또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병원장은 은밀히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만 곧 행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회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외곽의 한 농가 창고로 피신한 일행은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해외로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해요. 우진이 말했다. 백 박사님의 학계 인맥을 통해 안전한 연구시설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 한국에서처럼 감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병원 측이 저지른 비밀 연구와 은폐 행위, 그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민석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우선이니까 그 누구의 이익이나 연구 목적도 아닌 아이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해 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날 밤 아이에게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다. 창백했던 피부에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의 눈동자였다. 이전에는 깊고 어두운 검은색이었던 눈동자에 미세한 빛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수가 백 박사에게 물었다. 아마도 아이가 병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의 이런 특성을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날 밤중에 또 한 번의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창고 전체에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전자기기들이 저절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잊고 아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신생아의 울음이라기보다는 맑고 투명한 마치 종소리 같은 울림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몸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퍼져나갔고 피부에 희미하게 고대 문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건 병원 문서에서 봤던 그 고대 심볼이에요. 지수가 놀라서 말했다. 백 박사는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아이가 깨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강한 빛이 비쳐들어왔다. 민석이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보니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농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병원에서 우리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아이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작은 입을 열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창고 전체가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찼고 밖에서 들이닥치려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지수와 민석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고 그 빛이 가라앉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는 이제 포대기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창고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검은 차량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맑고 고요한 새벽빛만이 농가를 감싸고 있었다. 백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누구든 무엇이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늘 지켜줄게.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된 기이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아이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